오늘 토론회는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이슈들에 대한 주요 정당의 정책을 알려드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국회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회는 지방 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지방선거제도 개편 방안,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지방 분권의 구체적 실현 방안, 사회자 공통질문 드립니다. 올해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 지 27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로 지방 분권화를 위한 각종 정책과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과도한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해법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 각 당은 어떤 입장인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답변해 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입니다. 지난 1991년 기초의회 선거가 실시된 지 벌써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지방소비세, 소득세 신설과 같은 나름대로의 진전은 있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평가는 미흡한 수준입니다. 그 이유는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지방자치로 지방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약속했습니다마는 실제 분권에 대한 비전과 철학도 없었고 실천 의지도 미흡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 또 디지털 혁명 시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역동성과 다양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자는 최초로 인수위에 지역균형 발전 특위를 설치하고 분권 현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분권 정책은 과감한 분권과 재정의 독립성을 추진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지방 산업을 지역 스스로 결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 앞서 모두 발언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는 다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 국민에게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 지방의 상황은 참 처참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2019년 특히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우리나라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초과할 정도로 지금 과집중이 되고 있고 소멸 위험 지자체도 18년도에 80여 개 된 것이 2020년도에는 105개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GRDP 같은 경우에도 부산, 대구, 광주 등 지역 도시들의 전국 대비 비중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식 의원이야말로 기초의원부터 또 시의원 또 단체장까지 지방 자치의 산 증인이신데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출범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의 상황은 좋아진 게 아니고 더 나빠졌고 그때 분권 과제 33개 과제 중에 실질적으로 완료된 과제가 사실상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저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한 180석 이상의 의석을 가져갔지 않습니까? 의지만 있었다면 충분히 그래도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많은 지방 분권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못한 이유가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의지 부족이 아니었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김승수 의원님 질문 취지를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자치와 분권을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도권 집중을 막을 수가 없고 그리고 자치분권은 뚜렷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자치분권형 개헌이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은 앞서 말씀하신 지방 일갈 이양 400개 사무 저도 직접 관여했습니다만 실제 사실은 지방에서 꼭 좀 원하는 필요한 사무들 많이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라든지 이런 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무들이 이양이 된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 개헌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번 2018년도에 사실은 여야 간에도 또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습니다. 다만 그때 그 선거를 지방선거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선거 전략적으로 이렇게 여당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때 무산이 됐습니다만은 충분히 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자치분권 개헌에 대해서도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국민들도 힘들고 민생 현안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부 출범하자마자 바로 헌법 개헌 논의로 들어가면은 모든 이슈 아젠다가 거기에 매몰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신중하게 고려해서 이렇게 검토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인수위에서 이런 그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어떤 정리들을 하고 있는 건지 또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성과대로 또 미흡한 점은 미흡한 점대로 보완하고 더 발전시킬 계획들이 있는 건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만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위를 구성해서 오늘도 아침에 지금 회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금 자치분권과 지역 경쟁력이 서로 이게 연계가 안 됐다는 것이 가장 큰 또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이런 지방 분권을 그 지역 경쟁력과 연계되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산업에 대한 그런 맞춤형 지원, 아주 포괄적인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화 지역을 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그걸 또 지역 대학과 지역 대학의 혁신 R&D 그 사업과 연계를 시켜가지고 말 그대로 지역별로 그 지역 맞춤형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고 기존의 그런 아주 획일적인 이양보다는 지역 맞춤형 권한 이양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해식 의원에게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이야기를 소문이 좀 무성하게 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깜깜무소식인데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그것이 정권 말기에 했을 경우에는 지방에서 굉장히 서로 이렇게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혼란스러운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자연스럽게 차기 정부로 미뤘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국토부 용역 보고가 2020년 3월 달에 그 공개 발표 완료되게 돼 있는 건데 그대로 깜깜무소식입니다. 이게 뭐 선거 전략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이게 아예 그냥 그 폐기 처분한 거 아닙니까? 폐기 처분이 아니고요. 폐기 처분이 아니고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면 바로 착수를 하셔야 될 문제죠. 그 실제 그 지방에서 원하고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꾸 뒤로 미루는 이유가 저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생활 하면서 과장 때 그리고 실장 때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업무를 직접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중앙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려다 보면은 지방에서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찬성하는 자치단체가 오히려 적고 그 이유는 지방 입장에서 봤을 땐 별 실익이 없는 대신에 부담과 책임만 더 많이 증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방에 진짜 원하는 그런 실질적인 권한을 원하지 않는 자치단체한테까지 다 줄 게 아니고 원하는 자치단체한테 맞춤형으로 이게 이루어져서 그 지역에서 그 권한을 가지고 지역 산업 활성화라든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는 획일적인 지방 자치에서 벗어나서 맞춤형 자치 분권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대로 된 지방 자치 정착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을 중시하는 그런 인식 자체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부터 지방부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이야기가 뜨겁습니다. 법정 시한이 석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광역의원 정수부터 또 기초의원의 중대선거구 확대 등 선거구 개편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각 당은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민의 반영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민주당 등이 주장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편안의 그 쟁점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현재 2, 4인 선거구에서 3, 5인 선거구로 확대하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구를 확대할 경우에 소수정당 후보자의 당선을 용이하게 해서 지방의회 구성을 다양화한다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만은 이게 선거 비용, 선거구 확대로 인해서 선거 비용을 증가시키고 또 지역 대표성이 미흡해진다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특히 문제는 민주당이 대선을 불과 일주일여 앞두고 여론이 불리하니까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걸 정략적으로 들고 왔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이 지난 11월 여야 정개특위 간사간에 합의한 의제에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불과 64일 남았고 이미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2월 18일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은 정치 신인들은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어서 절대 불리하고 현역들이 유리해집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회는 거의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고의적으로 이게 시간 끌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특히 이런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은 지역 실정에 맞게 시도 조례로 정하고 있는 것을 이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정하겠다는 발상 자체야말로 이거는 반분권적 행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민주당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습니다. 저번에 총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은 공수처법 또 조국 법무장관 임용을 미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정의당 등을 기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당은 한결같이 그 선거법 개정을 찬성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위성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갈 것이다. 이야기를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절대 위성정당 안 만든다고 약속해놓고 그걸 뒤집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강력의원 정수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기초 또 강력의원의 정수가 행정구역 단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 전체 인구는 많으면서도 강력의원 수는 적은 시도 그냥 역전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굉장히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갈수록 그 지역의 지방의 이제 그 의원 정수가 이제 상한선을 못 지켜가지고 하한선이 떨어져서 줄어들기 때문에 최소한의 지역 대표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수를 조정하겠다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상당히 합의에 이르렀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들고 와서 이렇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지역의 그 2인 선거구가 보면 7개 면이 들어가 있어요. 7개 면이 보면 이쪽 면에서 저쪽 끝까지 갈 때 차로도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기초의원, 강력의원, 또 국회의원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기초의원은 아주 지역 밀착형으로 지역 주민들과 매일 이렇게 좀 접촉을 하면서 의견을 듣고 지역의 일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의원을 뽑는 건데 중대선거구로 특히 이제 농촌 지역 같은 경우에 그렇게 2인 선거구만 하더라도 7개 면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4인, 5인 선거구 하면 얼마나 이게 오히려 강력의원하고 차별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실정을 고려해서 경우에 따라서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수 그 의석이 정수가 필요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정하도록 하는 게 맞지 지금처럼 그걸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 한번 또 그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광역의회 또는 기초의회도 이런 그 비례대표를 많이 늘리는 것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정말 이 해식 의원님 말씀처럼 국회의원도 비례대표가 있고 다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청년 또 신인 또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배치가 되면 늘리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것들 보면 오히려 보면 비례대표들이 더 중앙 정당 정치에 예속돼 가지고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런 정치 문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비례대표 정원 문제 또 기타 또 교육감 선거와 또 그 단지장 선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 충분히 저는 그 논의가 필요하다고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선거가 64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논의하는 것은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심도 있게 여야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례제 그리고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어떤 다양화된 정치 문화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해볼 가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들고 나오는 그 저희 자체의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6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정치 신인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현역들이 유리한 상황인데 이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유리한 국면 아니냐 그거죠. 그리고 진짜 안타까운 건 우리 정의당도 이현조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서도 꼭 선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선거제도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들고 나왔고 민주당에서 또 그 결과 정말 정의당이 안타깝게도 그때 민주당하고 손을 잡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당시 지지율이 한 12%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정의당이. 그리고 대선 심상정 대표가 저번 대선 때는 6%를 넘었는데 이번에 3%도 못 얻었습니다. 오히려 약자하고 손을 잡아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힘의 균형을 맞추도록 진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정의당 지지자들이 실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도 또다시 이렇게 선거를 며칠 앞두고 나서 이런 식으로 정말 그 번갯불에 뭐 하듯이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수 확대,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도 정해지지 않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선거제도 개편 이런 것들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자질 있는 역량 있는 그런 후보자들이 의원이나 단체장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번에 출마하는 공직 후보자 지금 자질을 기초 역량을 평가를 합니다. 기존에 그 정당의 충성도나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공천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행정부에 대한 감시 역할을 못하거나 이런 무능력한 분들이 들어 이렇게 당선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들을 공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야말로 실질적인 정치 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큰 틀의 선거구 획정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소소하게도 고쳐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대선거구제 갔을 때 거대 정당은 복수의 공천단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번이 가나다 이렇게 돼버리면 무조건 다는 되고 다는 안 되는 이런 것들도 어떻게 좀 방지할 수 없을 것인가. 또 교육감 선거에 있어서도 이게 이제 정당 경력을 표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보수인지 진보인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투표하는 경우도 좀 많이 있습니다. 또 동시 지방선거를 하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한 제도인지 이 부분도 한번 다시 검토해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토론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돼서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주민 조례 발안제나 또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확보한 면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만 주민 자치 수준을 높이는 데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인데요. 주민들이 직접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감하고 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각 당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 답변해 주시죠. 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선진국처럼 자생적으로 발전해 온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 주도로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가 좀 미흡한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법에 주민투표라든지 주민소환 등 몇 가지 주민 참여 제도가 있습니다만은 그 운영 실적은 극히 저조합니다. 주민 소환의 경우만 하더라도 단 2건만 이게 성사돼서 소환을 시켰고 주민 투표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 자체가 여러 자치단체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고 또 일부 우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는 단체장이 친분이 있는 인사나 단체에 특혜를 주고 정치 세력한다는 그런 비판도 있어서 충분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다 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방 정부와 지방의회 운영 과정 전반이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이제 공개가 돼야 될 테고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우리 지역 주민들의 참여 통로가 더욱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민자치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의미 부여 이런 것을 해서 과하게 주민자치를 왜곡시키는 그런 시각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김승수 의원님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도 하시고 상당히 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의원이신데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회는 뭐 사실 이해식 의원 말씀처럼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실제 운영되고 있는 현장도 여러 군데를 제가 다녀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주민자치회가 좀 건전하게 활성화돼야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지적한 것처럼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이 시민단체를 자기와 관련 있는 시민단체와 너무 유착해가지고 인사 전행이라든지 또 사업 몰아주기 이런 것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 장치를 마련한 후에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정말 그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앞서 이현주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 주민자치회를 정치 도구화,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고 또 주민자치회에서 맡아서 수행할 사업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하고 또 지역별 또 시도별로 이렇게 좀 특색 있는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만들 것인가 좀 유형화하는 그런 좀 정리가 되면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활성화시켜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예산이 50.8%가 감소가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자료를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밖에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 그 이해식 의원님처럼 그 청장님 하시면서 참 불편부당하게 그런 시민단체들을 이렇게 평가해서 사업을 위탁을 하고 그랬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전임 돌아가신 분 거론해서 좀 안 됐습니다만 사례를 보니까 특정 단체 무려 10년간 647억 이상의 600억 이상의 돈이 지원된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몰아주기로 했고요. 그 중간 지원 조직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간 지원 조직에 시에서 돈을 주면은 중간 지원 조직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또 다시 그거를 또 위탁을 주는 거예요. 보면 그 중간 지원 조직은 시민단체 사람들을 임용을 해가지고 그냥 월급만 주는 거죠 보면은.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 시민단체 또 중간 지원 조직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서울시 과장국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는 돈을 나눠주는 위치에 있고 또 돈을 나눠줘가 자기가 몸담았던 기관들이 쓰는 거를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숱하게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서울시의회가 또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이 지적한 게 아니고 민주당 시의원들이 숱하게 지적을 했어요. 그래 이런 것들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다. 시민단체에 대해서 제대로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에 대해서 왜 지원을 안 하려고 하겠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저는 뭐 여러 가지 주민 참여 방안 활성화 방안이 있습니다만은 앞서 우리 구영모 의원께서는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셨는데 저는 주민 참여 예산이 제대로만 또 활용을 하면 지금 많이 또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장 효과적인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영모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기초의원을 하고 계시면서 보면은 앞서 이제 시민단체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우려해야 될 부분, 특히 주민자치 관련해서 결국은 정치 도구와 단체장이 하는 게 참 우려해야 될 부분이고 오히려 보면은 주민 참여를 그런 말살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신 느낌 소감 어떠십니까? 지방자치회에 대한 구성원에 대한 그 분들의 어떤 자격이나 정당성은 확실하게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생적 주민자치 조직이 활성화돼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말 그대로 진짜 이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민자치도 앞으로 여러 가지 현재 문제점을 잘 개선해서 좀 발전하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현재도 보면 그래서 그 주민자치회 회원 구성에 있어가지고 아예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장의 그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 참여 예산 제도,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당초 한 100억 정도 하다가 지금 한 190억 정도 규모로 늘었는데 점진적으로 주민 참여 예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민 참여 예산 참여한 그 주민들이 첫 해, 뭐 두 해 여러 번 이제 참여 횟수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으로 요령이라든지 또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이 쌓이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데도 또 효과를 보고 있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주민 참여 예산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제 공직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민 디자인단, 지금 문재인 정부도 똑같이 이어받아서 국민 정책 디자인단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 그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그러니까 우선순위 선정, 사업 선정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 기획, 그리고 예산 편성, 집행, 나중에 평가까지 그 지역 주민, 또 퍼실테이터 전문가, 또 그리고 또 공무원이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거야말로 저는 그 주민 참여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방식의 주민 참여 방안을 계속 좀 찾아내서 이렇게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정부나 지방의회 운영 상황이 투명하게 주민들한테 많이 공개가 돼야 됩니다. 앞서 우리 그 구영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 데이터 개방도 뭐 그런 일환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직에 있을 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또 공공 데이터 개방인데 이런 공공 데이터 개방은 물론이고 각종 정보 공개를 통해서 주민들이 지역 사정, 지방 정부의 사정을 제대로 알아야지 참여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앞서 이제 구영모 의원께서 이제 온라인 플랫폼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전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시간 또 거리 제약 때문에 실제 그 지방자치단체 그런 행정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특히 젊은 층이라든지 직장인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디지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훨씬 더 다양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지방정부 운영에 반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중앙뿐만 아니고 지방까지 이런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폭넓게 지방행정, 중앙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앞으로의 그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제별로 토론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내에서도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식함으로써 지방 권력을 휩쓸다 보니까 제대로 견제가 되지 않고 각종 비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출신 시도지사가 4명이나 불명예 퇴진을 하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단체장과 시민단체가 유착이 된 그런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